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 위법이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내린 판단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안 된 점을 문제 삼아서 임명을 보류한 건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고 있어서 위헌이란 겁니다. 사실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관 8명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국회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본 겁니다.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국회가 선출권을 가진 3명에 대해선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임명권 행사는 헌법상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라고 봤습니다. 여야의 마 후보자 임명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 권한대행 측 주장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최 권한대행의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9인 체제가 완성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그렇다면 마은혁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사이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특정 개인의 법적 지위나 행위는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은 인정하되 임명을 강제로 명령하진 못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송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한 헌법재판소. 하지만 마 후보자에게 곧바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직접적 행정처분은 헌법재판소가 내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지위의 확인을 구하거나 즉시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상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려면 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의 취지를 따라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제 임명이나 자동 임명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겁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의 임명 시한 등도 따로 정해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헌재의 9인 체제 완성 여부는 최상목 권한대행 손에 달려있게 됐습니다. 현재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 한 총리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 행사를 맡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그렇다면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이 되긴 하는 걸까요? 만약 임명이 된다면 언제쯤일까요? 그 키를 쥐고 있는 건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당장 최 대행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최 대행 측은 채널A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 입장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예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됩니다만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등 법률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무적 판단까지 고려하면 결정 여부가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 내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 결정 이후에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한 총리가 돌아와 마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는 셈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오랜 공직 생활을 한 최 대행이 헌재의 권위를 존중해 마 후보자를 전격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헌재 판결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를 한 건 잘못됐다는 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재판관들일까요? 김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헌재에 가려달라고 한 국회 측의 심판 청구. 지난 1월 헌재에 접수됐는데 접수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 자격으로 단독으로 청구했습니다. 국회가 소송을 할 때 여기에서 다 의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여당은 본회의 의결이 빠진 건 치명적 결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에는 국회의 의결을 생략한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오늘 헌재는 만장일치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 3인의 재판관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각각 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의힘이 지명한 보수 성향 재판관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이지 단독으로 결정할 순 없다고 한 겁니다. 별도 의견을 낸 3인의 재판관은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또는 특정 정당의 요구에 따라 의결을 생략하는 위헌, 위법적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다만 이들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심판 청구를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결의안이 가결되면서 절차적 흠결이 바로잡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헌재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야당이 원하는 대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 결국 윤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탄핵 심판 정족수 확보를 위한 하명 결정이냐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재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 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헌재를 비판했습니다. 또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판단해 대통령 탄핵 인용에 찬성할 재판관을 늘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은 구성권이 아닌 구성 참여권일 뿐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향해선 젊은 시절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했다며 판사가 된 후에도 법조계 하나회인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됐으며 편향된 이념을 가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국회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이 과정에서 문영배 헌재소장 이 권한대행이 힌트를 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회 측이 낸 권한쟁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단독으로 낸 건데요. 그런데 지난 10일 권한쟁의 변론 과정에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회 측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문 권한대행의 힌트 논란에 발단이 된 대화였죠.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지금 현재 바로 그냥 이견 없이 된다고 해도 한 2주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의향이 있다면 내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를 청구하기에 앞서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가 각하시켜야 한다는 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장이었죠. 그런데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문영배 권한대행이 국회 측 대리인을 상대로 본회의 의결이 사후적으로 가능하다고 힌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힌트를 줬다는 의혹. 실제로 국회가 헌재가 알려준 대로 의결을 했습니까? 네, 실제로 국회는 문 권한대행 발언 나흘 뒤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첫 변론이 열린 1월 22일만 해도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요. 헌재가 지난 3일로 잡았던 선고 날짜를 미루고 지난 10일 추가 변론에서 본회의 의결을 낼 의향이 있으면 내라고 했더니 정말 국회가 나흘 만에 본회의 의결을 해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국회에게 알려주고 사후적으로 의결이 된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여건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영배 재판관이 민주당에 절차적 흠결을 보완할 힌트를 줬다고 지적했고요.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 대리인들도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걸 헌재가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걸 두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국회 측의 요건이나 절차에 흠결이 있다면 헌재가 각하하면 되는데 변론 중에 절차도 알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시간도 준 다음 국회 측 요구를 받아줬다는 거죠. 지금 또 보면 헌법재판관들 중에서도 이 본회의에 의결이 없는 국회 심판 청구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재판관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3명 다 뭐 보수 성향으로 좀 분류되지 않습니까? 네,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렇게 3명의 헌법재판관은 헌재의 만장일치 결론엔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를 낸 건 문제라는 별개 의견을 냈는데요. 정영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고요.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모두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바로 이 포인트일 겁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에 합류를 할지 그 대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구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되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상황에선 헌재 8인 체제에선 재판관 3명만 기각 의견을 내면 탄핵은 기각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하거든요. 만약 마 후보자가 합류한 구인 체제에선 똑같이 3명이 기각 의견을 내도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변론이 끝났고 마 후보자의 선고 전 임명 가능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8인 체제 선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오늘 논란에 불을 붙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채용 비리를 포함해서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라 그 후폭풍이 적지 않습니다. 최다함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결론입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겁니다.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감사원법에 선관위가 직무감찰 예외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감사원은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은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 직무감찰에 착수했고 선관위는 이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여야도 감사원 직무감찰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채용 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하십시오. 수사와 법을 위반한 감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헌재 결정으로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외부 수사 외에는
자체 감사만 받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오늘 공교롭게도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년간 900건에 가까운 부정채용 정황이 드러났는데 별의별 편법, 위법, 부당 행위가 판을 쳤습니다. 자기들끼리 선관위는 가족회사라고 불렀을 정도입니다. 이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 2013년 이후 이뤄진 경력 채용에서 모두 878건의 채용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전국 시도 선관위에서 662건, 중앙선관위에서 216건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 경남 선관위에선 자녀 특혜 채용 관련 투서를 받고도 문제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고 우리는 가족회사라며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고 묵인했습니다. 같은 해 서울 선관위에선 면접위원이 연필로 채점하도록 한 뒤 이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습니다. 불법, 편법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선 황당한 해명까지 나왔습니다. 특혜 채용 관련자가 선관위는 믿을 만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송범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들도 부정하게 채용됐고 일반 응시자가 탈락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도 대거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으로 인해 선관위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나 시정 통보를 수용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감사원은 납득하긴 어렵지만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두고 비판 여론이 상당합니다. 정책사회부 이다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헌재가 선관위에 대한 이 직무 감찰이 감사원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선관위는 이제 누가 감사를 합니까? 네, 일단 헌재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 권한이 감사원엔 없다고 했죠. 이번에 문제가 된 채용 비리 같은 직무 감찰은요, 선관위 자체 감찰기구에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내부에서 잘 단속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판단은 직무 감찰에 대한 거라서요,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같은 회계 감사는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 회계 감사를 통해서 채용 비리 같은 사안을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내부에서 잘 단속을 해라. 선관위가 자체 감찰 기구를 독립시킨 것도 이 채용 비리 터지고 나니까 부랴부랴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 고위직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게요, 지난 2023년 5월쯤이었습니다. 선관위가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한 게 그해 12월이었습니다. 이 감사위원회도 따로 구성을 해서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이 감사위원회 위원 역시 최종 임명권자는 중앙선관위원장이어서 완벽하게 독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번 이 헌재 결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감사 방어권을 쥐어줬다고 비판했고요. 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요,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면서 이 셀프 감시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린 근거는 뭡니까? 네, 일단 선관위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 헌법 97조에는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으로 명시했는데요. 감사헌법 24조 예외 조항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감찰 대상이 된다고 본 건데, 헌재는 선관위도 국회, 법원, 헌재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해석한 겁니다. 감사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요, 헌재가 선관위를 헌법 독립기관이라는 독립성만 지나치게 강조해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인 겁니까? 법 개정을 해도 감사권이 생기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오늘 헌재 결정문에 보면요, 입법을 통해 개정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헌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당장 법 개정으로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선관위는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아닙니다. 국회 국정감사를 받고요.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용 비리 같은 건 내부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드러나기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헌재가 감사원의 감찰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감사원의 징계 요구 등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드러난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선관위도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면서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까? 네, 선관위가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게 지난 2023년 7월이니까요. 1년 7개월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기에 선고를 했어야 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선관위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부실 선거 관리 등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불필요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죠.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다른 정치인들은 벌금이 8, 90만 원이라며 검찰 구형에 반발했습니다. 유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중요한 건 실체라고 말했습니다.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합니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앞서 28분에 걸친 법정 최후 진술에서는 재판부를 향해 검찰의 구형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각종 정치인들을 보면 벌금이 70, 80, 90만 원인데 이 사건은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들도 이 대표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과도한 정치적 구형이라며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무죄 혹은 벌금 80만 원이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대표 발언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고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내용도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것이라 죄책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무죄를 주장하던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후퇴했다며 사실상 허위 사실을 말한 걸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1심과 미묘하게 달라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후 진술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방송의 즉흥성 때문에 말이 헛나왔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은 사실상 유죄를 인정한 셈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1심 대비로 진술이 후퇴를 했어요.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방송의 즉흥성 때문에 발언이 헛나왔다. 네. 좀 과장될 수 있다.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고 발언했다고 시인하면서 선거 출마가 가능한 100만 원 아래 벌금형을 노린다는 겁니다. 주 의원은 또 김문기 씨 관련 질문을 이 대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받았다. 즉흥성이 떨어진다고 한 재판부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유죄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이 대표 발언도 비판했습니다. 9박 11일간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 치고 낚시하고 관광하면서 사진까지 찍었던 고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대학 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저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십시오. 5월 안에 나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피력하며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대권에 나서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정치 노선은 좌클릭이 아니라 좌클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비명계도 즉각 이 대표 견제에 나섰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며 대법원을 향해 선고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비명계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 시점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언제쯤 선고를 할 건지 좀 분명하게 해줘야 판단하고 대비하죠. 혼란 상황이 되게 되면 참 당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다.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재판이 중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해석을 분명히 해줘야 국민에게 혼란을 드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명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후보가 됐는데 조기 대선 직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민주당은 후보를 못 내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친명계는 대법원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6월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최근 대법원 판결이 2달 만에 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한 달 뒤로 예정된 2심 선고를 전후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 파고들 방침입니다. 한 비명계 인사는 2심도 유죄가 나온다면 당장 호남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강남 엄마를 패러디한 이후 수백만 원짜리 명품 패딩이 갑자기 중고 시장에 쏟아졌죠. 이번엔 모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었는데 강남 학부모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많은 영재적인 모먼트가 있지만 그거를 또 캐치하고 확장해 주는 게 엄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남 엄마를 패러디한 영상을 추가 공개한 개그우먼 이수지 씨. 강남 엄마 교복이라 불리는 명품 패딩 대신 이번엔 밍크 조끼와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영상 속 명품 가방은 460만 원으로 해당 브랜드는 무게가 가벼워 크기가 큰 제품은 강남 기저귀 가방으로도 유명합니다. 해당 영상이 인기를 끌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밍크 조끼 사고 싶었는데 참기를 잘했다. 명품 가방 팔아야 하느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수지야, 너 이제 이거 입고 밖에 못 나가는 거니? 당근 해야 되는 거니? 반면 일부 맘카페에서는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산다는데 왜 웃음거리가 되는 거냐, 명품 가지는 게 조롱당할 일인가 등의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실제 대치동 학원가에서 만난 학부모들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냥 개그는 개그고 원래 유명했잖아요, 대치동. 너무 풍사하고 평화되는 느낌이랄까?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명품을 입거나 들고 다니기가 부담스럽단 말도 나왔습니다. 진짜로 패딩 안 입고 다니겠다. 안 입어요. 그럼 입고 다니게 생겼나요? 사교육 성지에서 때 아닌 명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불붙은 집값 오름세가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일대 아파트들이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바로 옆에 한강과 공원을 낀 이 아파트는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159제곱미터짜리가 90억 원 가까운 가격에 팔렸는데요. 이달 초 135억 원에 거래되면서 올해 거래된 아파트 중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젠 강남 3구가 아닌 곳에서도 평당 2억 원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 당시 주평대가 이제 뭐 65에 65 사이 뭐 저가 했었잖아요. 갑자기 매매가 130 떠버리니까. 지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강남 3구 상승세에 힘입어 한 주 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포와 용산, 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에서도 상승률이 4배 넘게 올랐습니다. 실제 마용성 지역 아파트에서는 이달 들어 최고가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투자 심리가 살아난 데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구정 이후에 정책적인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강남으로 시작된 이런 그 매수세가 이제 마용성으로 좀 더 확산이 됐다라고 볼 수 있죠. 부동산 시장 온기가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되살아나면서 중저가 아파트로까지 매수세가 확산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북한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뒤 5년 만에 단체 관광을 재개했습니다. 2025년에 나진 선봉 경제특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송지섭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원판 모양의 건물과 탁 트인 도로가 인상적입니다. 도로 곳곳에는 인공기와 김씨 일가 사진이 걸려 있고 인근 광장에선 시민들이 정장과 한복을 갖춰 입고 다 같이 포크 댄스를 춥니다. 등산로를 따라 사향산 정상에 올라 주변 풍경을 눈에 담아보고 맥주 공장에 가선 북한 맥주도 시음해봅니다. 이 지역은 북한 유일의 자유경제 무역지대인 나진 선봉 경제특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5년 만에 빗장을 풀고 나선 지역의 단체 관광을 재개한 건데 최근 관광을 다녀온 사람들이 SNS에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경제특구임을 강조하듯 북한답지 않은 모습도 나타납니다. 지역 내 학교를 방문하자 학생들이 영어로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공연장에선 화려한 공연이 열렸고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실 수 있는 주점도 있었습니다. So she was a bit stressed about it, but in the end she became comfortable very quick. 4박 5일 일정 코스의 여행 상품은 우리 돈 100만 원 정도입니다. The first open market in North Korea was there, so it's run slightly differently. 북한은 올해 6월 김정은 위원장의 수건 사업인 원산 갈마지구 관광 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관광 상품에서 한국인과 미국인은 제외됩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강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강요도 아닌 머스크 테슬라 CEO가 참석했는데요. 혼자 캐주얼한 복장으로 참석해 부통령보다 먼저 발언하며 실세 중 실세임을 과시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처음 열린 강요 회의. 엄숙한 분위기 속에 그동안의 성과를 열거하던 트럼프가 정부 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식 강요도 아니고 공식 지명이나 인준도 받지 않았는데 이례적으로 강요 회의에 참석시켰고 발언권도 제일 먼저 줬습니다. I'm going to ask if it's possible to have Elon get up first and talk about Doge because it seems to be of great interest to everyone. 정장 차림의 다른 강요들과 달리 모자와 티셔츠 차림으로 나타난 머스크는 연방정부 직원 전체에 업무 성과를 보고하라고 보낸 이메일 논란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I think that email perhaps was best interpreted as a performance review, but actually it was a pulse check review. 그러자 트럼프는 머스크 지시에 반발했던 외교안보 부처 수장들이 보란 듯 머스크 편을 들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에 일부 장관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색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날 강요 회의는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회의 후 모든 정부 부처에 정부 효율부에 인력을 파견하라며 머스크에 더욱 힘을 실어줬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으로 초토화된 가자 지구가 호화 휴양지로 묘사된 영상을 SNS에 띄웠습니다. 알고 보니 AI로 만들어진 영상이었는데요. 가자 지구에 품은 자신의 구상을 드러낸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잿빛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그런데 갑자기 해변과 고층 건물이 즐비한 화려한 도시로 바뀝니다. 황금빛 해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돈다발을 뿌리고 거리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황금색 동상이 우뚝 섰습니다. 트럼프 가자란 이름의 호화 리조트에선 트럼프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함께 칵테일을 즐깁니다. 현지 시각 그제 트럼프가 SNS에 공유한 인공지능 AI 영상입니다. 주요 외신들은 33초 분량의 이 영상을 친이스라엘 성향의 단체 나치헌터스 운영진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트럼프가 가자 지구를 고급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마치 개발 홍보 영상처럼 제작된 겁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측은 영상 공개 후 수치스러운 영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قاعد بحكي الكلام هذا وقلنا له ترحل من ارضك هل بكون مبسوط من ترامب وغيره او اجانب هل بكون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가 영상을 직접 공유한 만큼 휴양지 개발 계획에 곧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유럽 압박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럽산 제품에 약 25%의 관세를 곧 부과하겠다고 밝힌 트럼프는 EU가 미국을 망치려는 집단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The European Union was formed in order to screw the United States. That's the purpose of it. And they've done a good job of it, but now I'm president.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메마른 날씨 탓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경북 울진에선 마을 인근까지 불이 번지면서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산 능선에서 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시뻘건 화염은 마을 인근까지 점령했습니다. 오후 1시 16분쯤 경북 울진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기 워낙 소나무가 많다 보니까 지금 헬기랑 진화대원들 투입해서 진화 중에 있습니다. 민가 쪽으로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20대와 차량 46대,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한 끝에 2시간 4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3헥타르가 넘는 임야가 잿더미로 변했고 70대 여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강원 강릉시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1시간 만에 꺼지는가 하면 경기 양평과 안성 야산에서도 불이 나는 등 오늘 하루에만 7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내륙과 경상권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이나 돼야 비와 눈이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대구의 하천이 검고 붉게 오염됐습니다. 누군가 폐수를 무단 방류한 걸로 보이는데요. 반복된 방류에도 행정당국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건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 하수관로에서 검은색 물이 흘러나옵니다. 옆에 흐르는 물과 색깔이 확연히 다릅니다. 물을 직접 한번 떠보겠습니다. 퍼올린 물은 물병 뒤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게 물들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해 보니 정상 수치를 크게 벗어나는 pH 10 이상이 나왔습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곳에선 지난달 보라색 폐수가 발견된 걸 시작으로 이달 들어 빨간색과 검은색 폐수가 연이어 방류됐습니다. 날씨 굽고 주말 바람 많이 부는 날 막 무조건 다 막 나요. 어떨 때 막 오면은 막 꾸역질 난다 하는데. 이 하수관로는 120여 업체가 모여 있는 염색 산업단지와 연결돼 있습니다. 공장 폐수는 공동 폐수 처리장으로 가야 하는데 생활하수가 모이는 관로로 흘러나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이 안 되다 많은 착각을 해가지고 고역되는 오수관에다가 잘못 풀 수도 있다는. 행정당국은 의심업체 13곳을 현장 조사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땅속에 하수관로가 묻혀 있다 보니 경위 파악이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추적 색소를 넣어서 사업장에서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원인 규명이 늦어지면서 시민들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데요. 이런 장애인 보조견, 대중교통 탑승을 거부당하기 일쑤입니다. 그 실태를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각장애인 구혜진 씨는 장애인 보조견 도도와 함께 시내 저상버스를 타려다 탑승을 거부당했습니다. 도우미개라고 설명하지만 기사는 입마개를 채우라고 합니다. 한 달 새 비슷한 일을 또 겪었습니다.
마트에서도 찬밥 신세입니다. 보조견 거부가 일상이 되자 구 씨는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설마 진짜 그래? 약간 이런 상태예요.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여줘야 하는구나. 도도처럼 장애인들의 눈과 귀를 대신하는 보조견은 입막의 착용 대상이 아닙니다. 위험이 발생하면 짖어서 알리고 떨어진 물건을 주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입을 막을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이른바 조입법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지만 보조견에 대한 인식은 제자리입니다.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무조건 안 돼, 내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좀 많이 힘들 때가 많아요.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최근 성형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른 소비층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시니어층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카메라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성형외과가 많은 이 거리를 찾는 중년층이 많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큰 손으로 통한다는데 직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평일 낮 시간 진료 대기 중인 환자들 머리가 희끗합니다. 50대 A씨는 가슴 성형이 평생의 버킷리스트였다고 말합니다. 55세가 넘으면 이제 무조건 하자. 굳이 뭐하러?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50대 돼서도 이렇게 되게 자신감 있고 싶었어요. 중년분들이 이제 처지고 꺼진 가슴을 교정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시니어들의 성형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들 결혼식에서 외모 컴플렉스를 느꼈다는 60대.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 너무 무서워가지고. 영정사진을 예쁘게 남기고 싶다는 70대도 있습니다. 영정사진을 마지막에 예쁘게 찍고 싶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네, 모습으로 계속 기억에 남고 그냥 못난 사람 말고 그냥 좋았던 사람 이렇게 남고 싶고. 만족감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행을 갔었죠. 50대 이상 내원하시는 고객분들 절반 정도 소녀 같은 마음이 있어서 계속 젊고 싶고 잘생기고 싶은 50대를 넘어가면서 손이나 목주름을 없애는 시술도 인기입니다. 콜라겐 촉진제를 주사해 주름을 개선하는 방식인데 지역에서 원정 시술까지 받으러 옵니다. 20대, 30대 때 저도 손이 많이 예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그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의사들은 과거에 비해 성형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예전에는 뭐 한 달에 한두 분 정도나 오셨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분 정도니까 적어도 한 4배 정도는 늘었다고 볼 수 있죠.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한 70-8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냥 본인 만족과 본인 케어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오십니다. 중장년 남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은퇴 후 외모 관리나 관상을 위해 성형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이막을 여는 중년.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현장 카메라 홍란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한강에서 배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한강을 좌우로 가로지르는 배인 한강버스가 6월부터 운항을 시작하는데요. 김민환 기자가 미리 타봤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는 배. 다음 달부터 시범 운항되는 서울시의 수상교통수단 한강버스입니다. 마곡부터 잠실까지 모두 7개 선착장을 거칩니다. 전체 구간은 약 1시간 15분 소요되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급행 노선을 운행해 54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는 지금 한강버스를 타고 여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좌석 190여 개가 있고 바깥으로는 도심 전경을 훤히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요금은 3,000원으로 대중교통 환승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의도와 뚝섬 등 3곳은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나머지 선착장도 버스 정류장에서 5분 안에 갈 수 있도록
버스 노선을 조정하거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버스는 또 여유로울 것 같아서 시간이나 비용을 소비하더라도 편하게 갈 것 같습니다. 출퇴근 준비 시간이나 이런 거 고려하는 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거 기다릴 시간에 화장을 더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한강버스 도입을 계획했지만 안전점검 문제로 3차례 더 연기됐습니다. 선박 추가 인도와 선착장 공사 등 나머지 작업이 끝나면 6월부터 정식 운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탄핵 정국의 책임을 한 전 대표에게 돌리면서 다소 수위가 높은 표현까지 써가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여권 내 대권 잠룡들 간의 기싸움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진술 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조기하야 언급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3주 전에 용산 대통령실 관계 있는 사람이 대구로 찾아왔길래 조기하야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야당도 만족할 거고. 자신의 조언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알 수 없지만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 걸 보니 완곡하게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시장은 탄핵 사태의 책임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있다고도 했습니다. 당대표면서 윤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히며 방해한 탓에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을 내고 정치 재개를 선언한 한 전 대표에게 다시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게 누구 책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책임. 그건 한동훈 책임이죠. 대신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한 전 대표를 윤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은 굳이 대응을 해야 되나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최근 비명계 인사들과 만나 당내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났습니다. 이 대표의 힘을 합치자는 제안에 임 전 실장은 이 대표와 경쟁할 용기 내는 분들을 지지하겠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구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갑게 인사하며 포옹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화기애애하게 시작했지만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좀 많이 하고 싶고 이재명 대표님과 경쟁을 해보려는 용기를 내고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저는 좀 성원하고 지지하고 할 생각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되면 이 대표가 아닌 주자들과 연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결코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며 정권 교체를 위해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일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장 넓게 쓰자. 임 전 실장 측은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쟁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서 임 전 실장은 개헌 의견 수렴 기구를 요구했고 이 대표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게 되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전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수적 열세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법판 자기의 자객특검 민주당을 유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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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만 조기 대선 전 정리해야 할 문제라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 불법 허위 여론조사가 활용됐고 여기에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수사특별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산하에 국민의힘을 집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직속기구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오늘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계엄 사태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지 못한 만큼 이 국방부 차관이 졸업 축사를 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헌법적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계엄 당시 주요 지휘관들이 육사 출신이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장관 직무 대행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223명의 81기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장교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육사 졸업식은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뒤로는 국방부 장관이 주관해왔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오늘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주관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도 기소휴직 조치돼 직무대리가 참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의식한 듯 김 대행은 축사에서 헌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그간 군인으로서 명령에 잘 따르고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던 과거와 달라진 겁니다. 부여된 임무를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복무하기 바랍니다. 군인에게 있어 충성이란 헌법이 규정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김 대행은 리더로서의 책임감도 강조했습니다. 리더는 결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결심에는 반드시 책임이 동반됩니다. 계엄을 주도한 핵심 관계자들이 대부분 육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육사 개혁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축사는 비상계엄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일부 지휘관들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성현환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요즘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이 2030 세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네, 그도 그럴 게 전국 대학가 지금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반 두고요. 오늘도 찬반 집회가 열렸죠. 네, 서강대 정문에선 탄핵 찬성을, 후문에선 탄핵 반대를 외쳤습니다. 여긴 어딘가요? 건국대인데요. 이 탄핵 반대 외치던 학생들 건대생 맞다며 학생증도 들어 보이고요. 이대에선 학생들끼리 충돌하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2030)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엇갈리고 있죠. 네, 그제 국회 찾은 황현필 한국사 강사 20대 보수화의 원인은 역사교육 부재 때문이라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역사교육이나 잘하라고요. 역사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사람은 2030 세대가 아니라 민주당의 586 운동권 세력입니다. 전한길 강사도 국회 찾았었잖아요. 네, 전 강사 2030이 탄핵 반대의 주역이라고 했죠. 어제 윤상현 의원과 국회 등판했다가 공격에 타깃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했습니다. 건물이 폭파시킨다 이런 뜻보다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런 가루가 될 거다라는 것은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2030 세대들 보면은 그 불신율이 50%가 훨씬 넘습니다. 민주당 이 가루가 될 것이라고 한 전 강사의 회견 주선한 윤상현 의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도 검토한다고요.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자서전 사려고 지지자들이 오픈런을 했는데
공격런은 뭡니까? 네, 정치권이 한 전 대표 공격 위해 일제히 달려들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책 내용에 발끈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책에서 이 대표를 계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대통령 되면 유죄 막으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면서요.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추미애 의원 이 대표 욕한다고 용이 되냐면서 날 세웠고요. 최민희 의원은 한 전 대표야말로 계엄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공격했습니다. 이재명을 공격하면은 이재명 반열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천만의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일부 보수 진영도 좀 싸늘하게 대하는 것 같던데요. 네, 보수 잠룡들은 오히려 무시로 일관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정치인 책을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보는데 이번 책은 안 읽어볼 것 같습니다. 모르는 내용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곧 복귀한다고 하던데. 그런 배신자는 난 싫어요. 한 전 대표 측은 굳이 대응 않겠다고요?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즘 여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찾는 일이 좀 잦던데 일은 언제 하냐니요? 네, 이 전 대통령 정부가 한창 일할 때인데 못해서 어쩌냐며 걱정 늘어났는데요. 일벌레로 소문난 MB, 오늘도 일타령했습니다. 보수 정당이 생긴 이후에 가장 어려울 때가 한참 정부가 일할 때인데 한참 지금 뭐 외도 올라서 일을 할 때인데 국가적으로 얼마나 소용이 됩니까? 탄핵 정국으로 이 정부의 동력이 좀 멈췄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이 전 대통령 과거 일하는 정부 내세웠죠. 이 조찬회의 자주 열어서 아침형 대통령이라 불렸고요.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얻는 경험이 더 값진 경험. 중동 건설 현장에 나간 우리 아버지들은 사목 속에서도 일했습니다. 일하는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 정도면 쉬는 날이 없겠어요. 네, MB는 빌 게이츠도 토요일에 일한다며 신산업 시대 일은 밤새워 하는 것이라던데요. 이 현직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일 걱정만큼은 진심인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낮에는 꽤 포근했죠. 서울은 14.2도까지 올라 3월 하순에 해당하는 날씨였는데요. 주말까지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이 풀리니 또다시 먼지가 문제입니다. 내일 낮부터 국외 먼지가 유입돼서 중부에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제주에서 시작된 비는 점차 남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양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여전히 건조특보 발효 중이라 불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도 영상권입니다. 서울 3도, 강릉 5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도 두 자릿수로 온화합니다. 서울 12도, 울산은 무려 18도까지 올라섭니다. 다가오는 3일절 연휴에는 전국에 눈비 예보 있는데요. 특히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착하고 성실하다. 성관이 직원이 고위직 자녀의 채용 청탁을 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지역 성관위에 친인척을 뽑는 전통이 있다면서 가족회사라고 지칭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선거만 잘 치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900건에 가까운 법 위반이 적발됐는데도 이 헌재는 감사원의 성관위 감사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들은요, 성관위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불공정의 끝판왕.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